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 움베르토 에코. 서재의 장서가 많은 것을 정당화하는 방법. 아주 어려서부터 나는 메아리라는 뜻의 이름 때문에 이런 식의 농담을 들으며 자랐다. 넌 언제나 대답하는 사람이로구나. 내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지고 있어. 사람들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 뻔한 농담만을 되풀이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이 멍청할까 하는 생각을 오래도록 버리지 못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나는 이런 확신에 도달하게 되었다. 누구에게든 예외 없이 적용되는 두 가지 법칙이 있으니, 첫째는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가장 뻔한 생각이라는 것이고, 둘째, 우리는 뻔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보다 앞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인도 유럽 어족의 모든 언어로 출간된 내 비평서들을 모아서 보관해 두고 있다. 그 책들의 제목은 에코의 에코에서 에코를 만다는 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앞에서 말한 농담과 별로 다를 게 없는 이런 제목들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아마도 편집장의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아이디어는 아니었을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었을 것 같다. 편집 부원들이 한데 모여 20개 가량의 제목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 이윽고 편집장의 얼굴이 환하게 빛난다. 그가 소리친다. 잠깐, 아주 멋진 아이디어가 있어. 그가 막 떠올린 제목을 말해주자 편집 부원들이 맞장구를 친다. 굉장한데요? 그런 생각이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하늘이 주신 선물이지. 편집부장은 아마도 그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내 얘기를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내 책에 그런 제목을 붙인 사람들이 평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뻔한 생각을 마치 신의 계시를 통해 섬광처럼 뇌리를 스친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정신의 풋풋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삶과 삶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아주 하찮은 발상일지라도 그것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어빙 고프만 선생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이 생각난다. 그는 사회적 행동에 아주 미묘한 뉘앙스를 포착하고 설명할 줄 알고 사회 현상에서 이제껏 아무도 감지하지 못한 미세한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이였다. 나는 그 천재성과 깊이와 능력 때문에 그를 찬탄하고 사랑하였다. 그날 우리는 어떤 카페의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가 도로를 바라보며 내게 말했다. 이보게, 이젠 도시에 자동차가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은가? 선생은 아마도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떠올린 적이 없는 모양이었다. 하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들에 몰두해 있었으니 그럴 법도 했다. 그러다 문득 어떤 깨달음 같은 것이 뇌리를 스쳤을 것이고 순수한 정신을 지녔기에 머리에 떠오른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이리라. 나처럼 약간의 속물 근성이 있고 니체의 반시대적 고찰에 오염된 자는 설령 그런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입에 올리기를 주저했을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보고 새로운 발견이라도 한 양 이야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놀라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또 있다. 나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소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따금 겪게 되는 일이다. 우리 집에는 책이 많다. 집 안에 들어서면 책밖에 안 보인다. 하긴 가진 게 책밖에 없으니까 당연한 얘기다. 우리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집 안에 들어서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와, 책이 굉장히 많군요. 이 많은 걸 다 읽으셨어요? 처음엔 그런 반응이 책을 별로 접하지 않은 사람들, 큰 책꽂이는 본 적이 없고 그저 추리소설 너댓 권과 3권짜리 어린이용 백과사전이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작은 책꽂이만 보아온 사람들의 특성이러니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몇 차례의 경험을 통해서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독자들 중에는 내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장서를 연구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이미 읽은 책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누구나 많은 책들을 마주하게 되면 지식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무심결에 그런 질문으로 자기 자신의 고뇌와 회한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다. 문제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서두에서 말한 농담을 들었을 때와는 달리 반드시 대꾸를 해야 한다는 데 있다. 에코, 넌 언제나 대답하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놀릴 때는 가볍게 미소를 짓거나 듣기 싫은 소리는 아니네요 라는 식으로 대꾸함으로써 궁지를 벗어날 수 있지만 이 많은 책을 다 읽으셨어요? 라고 물어올 때는 어떤 식으로든 대답을 해야 한다. 턱뼈가 뻣뻣해지고 등골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면서 말이다. 예전에는 내가 선택한 대답은 상대를 경멸하는 듯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는 거였다. 아니요, 저 가운데 읽은 책은 단 한 권도 없어요. 이미 읽은 책을 무엇하러 여기에 놔두겠어요. 하지만 그런 식의 대답은 위험하다. 상대의 맹한 반응을 촉발시켜 하나만한 소리를 또 짓거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아, 그러세요? 그럼 다 읽은 책은 어디에 두셨어요? 어쩌면 로베르토 레이디가 생각해낸 대답이 최선일지도 모르겠다. 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책을 읽었지요.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책들을 말입니다. 이런 대답을 들으면 상대는 아연질색하며 경외의 눈초리로 당신을 바라볼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무자비한 대답으로 상대를 불안에 빠뜨리는 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요즘에 나는 누가 이 많은 책을 다 읽으셨어요? 라고 물으면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만다. 아니요, 여기 있는 책들은 지금부터 다음 달까지 읽어야 할 책들입니다. 다른 책들은 대학의 연구실에 놓아 두지요. 한편으로는 하나만한 소리가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도의 인간 공학적 전략을 담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방문객으로 하여금 작별을 서두르게 하는 효과를 지닌 대답이 아닐까?